이 땅에서 강대국이 탄생할 확률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이 나라는 다른 나라들에게 주도권만 뺏기다가 끝장날 겁니다. 전 세계 분석가들은 한반도를 이렇게 정의했었습니다. 여기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다 라고 말이죠. 험난한 고개들이 즐비하고 절망적인 풍경만이 펼쳐진 나라. 그럴만도 했습니다. 한반도의 국토 70%가 산지, 평야라고 인정할 만한 곳은 고작 17%에 불과했죠. 기후는 더 혹독했습니다. 겨울이면 시베리아 추위로 인해 영하 20도 극한의 한파가 몰려왔고, 여름에는 홍수와 가뭄이 연달아 백성들을 괴롭혔는데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기 힘든 땅이 어떻게 5,000년을 버텼고 500년 왕조를 유지했으며 세계 최강 몽골을 39년간 붙잡아 둘 수 있었을까요? 그런 한국은 결국 지금 이 지옥 같은 땅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인들은 어떻게 대한민국을 일궈낼 수 있었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사연 속의 제작에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대한민국 화이팅! 이라고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리는 불가항 조건이고 이것이 곧 국가의 운명을 결정한다. 그 확신이 처음으로 균열을 일으킨 것은 유럽 국제지정학 포럼 기조연설을 마치고 돌아온 어느 봄밤이었습니다. 포럼에는 유럽 17개국에서 1,200명이 넘는 학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기조연설자로 무대에 섰습니다. 조명이 쏟아지는 무대 위에 오르는 순간 저는 오랜 익숙함을 느꼈습니다. 이 자리는 제 자리였고 이 무대는 제 연구가 증명되는 공간이었습니다. 수십 번의 국제 무대를 거쳐온 저에게 그 긴장감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세계 주요 국가의 산악 비율 지도가 펼쳐졌고 1200개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첫 문장을 꺼냈습니다. 산이 많은 국가는 역사에서 주도권을 잡기 어렵습니다. 그 첫 문장 하나로 장내 분위기가 팽팽하게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한반도. 국토의 70%가 산지로 이루어진 나라. 평야 면적은 17%에 불과하고 경작 가능한 토지는 37천 제곱킬로미터. 여름에는 강수가 집중되고 겨울에는 유라시아 대륙의 냉기가 직접 밀려드는 혹한의 땅. 동쪽으로는 일본, 서쪽과 북쪽으로는 중국, 그 너머에는 러시아.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반도 국가. 저는 그 수치들을 하나씩 화면에 띄우며 냉정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조건에서 장기적인 안정과 번영을 기대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불리합니다. 한반도는 문명 탄생에 불리한 조건의 교과서적 사례입니다. 청중 중 일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표정이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시아 연구자들 사이에서 낮고 묵직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느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감정적 반응은 데이터 앞에서 힘을 잃습니다. 그것이 제가 30년간 학계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원칙이었습니다. 발표는 45분간 이어졌습니다. 저는 한반도와 더불어 네팔, 스위스, 에티오피아 고원 지역의 사례를 비교하며 산악 지형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국가 발전의 속도와 방향을 제한해 왔는지를 데이터로 설명했습니다. 물론 스위스는 반론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예상하고 있었기에 미리 답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스위스의 번영은 지형보다는 중립정책과 금융특수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산악 지형이 강점으로 작용한 것이 아니라 지정학적 위치를 전략적으로 활용한 매우 특수한 사례라는 것이었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한 학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 학자는 아시아 문명사를 오래 연구해온 인물이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조선 왕조의 500년 지속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 오랜 세월 동안 단일 왕조가 이어졌다는 사실은 어떤 구조적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답했습니다. 외부 세력 간 균형과 우연의 누적입니다. 강대국들이 서로를 견제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동안 한반도는 그 틈에서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지형 자체가 강점으로 작용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아시아 연구자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침묵을 제 논리가 명확했다는 증거로 읽었습니다. 반박하기 어렵기 때문에 침묵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어서 독일의 한 젊은 학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몽골의 침입을 39년 동안 막아낸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유라시아 대부분을 정복한 몽골이 한반도에서 그토록 오랜 시간 지체했다는 점은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지 않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몽골은 한반도를 완전히 정복했습니다. 39년이 걸렸다는 것은 지형의 도움이 아니라 고려 정부가 섬으로 피신하며 시간을 끈 결과입니다. 결국 고려는 항복했고 100년 가까이 몽골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성공적인 방어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그 답변에 일부 청중은 납득하는 표정을 보였지만 일부는 여전히 무언가를 더 묻고 싶은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 질의응답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무대를 내려오면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발표는 성공적이었고 논리는 명확했으며 반박은 예상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포럼이 끝난 뒤 그날의 영상 클립은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6시간 만에 조회수가 100만을 넘어섰고 한국의 학자들과 언론이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산악은 방어 전략의 핵심 자산이라는 제목의 반박 논문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유되었고 독일 언론조차 한국 비하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한 방송사의 인터뷰 요청에 응하며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질의는 감정이 아니라 수치입니다. 저는 수치에 기반해 말했을 뿐입니다. 그 무렵 포럼이 끝나고 열흘 남짓 지났을 때 독일의 한 역사지리학 동료 교수가 제 연구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차를 한 잔 마시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한스, 이번 논쟁이 생각보다 크게 번지고 있어. 한국 측 반박이 꽤 정교한 것 같더군. 저는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정교하다고 해서 옳은 건 아닐세. 방법론의 틀이 다를 뿐이야. 그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자네 발표가 너무 단정적이었다는 의견이 우리 쪽에서도 나오고 있어. 조선의 500년을 단순히 우연이라고 규정한 건 좀 과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 저는 잠시 반응이 느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학문적 판단에 과하다는 기준은 없네. 데이터가 그렇게 말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옳하. 동료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고 잠시 후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그가 나간 뒤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말이 마음에 남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러나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조선의 역사를 지형 연구의 관점이 아닌 순수한 역사의 눈으로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1792년부터 1910년까지 518년 단일 왕조가 그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되었다는 것. 그 사이에 몽골의 후속 영향이 있었고 임진왜란이 있었고 병자호란이 있었으며 수많은 내부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조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라면 그 우연은 너무 오래 지속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억지로 밀쳐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데이터 분석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잠들기 전에 멈추지 않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연히 518년 동안 지속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날 밤 자정이 넘은 시간에 연구실 책상에 앉아 쌓인 메일을 확인하던 중 낯선 서울 발신 주소에 공식 초청 메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목은 이러했습니다. 한반도 산악지형과 5천년 회복력 연구 세미나 한스 프리드리히 클라우젠 교수 귀하. 저는 피식 웃으며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정중한 한국어 원문과 독일어 번역이 나란히 적혀 있었고 세미나의 의도와 목적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지리학계의 주요 연구자들이 직접 서명한 초청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장 상단에 짧은 인용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1933년 독일 지리학자 헤르만 라우텐자흐는 조선을 4차례 종단했다. 저는 그 문장을 2번, 3번 읽었습니다. 헤르만 라우텐자흐. 독일 지리학의 역사에서 그 이름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조선을 연구했다는 사실, 그것도 4차례에 걸쳐 전국을 직접 종단했다는 사실은 저도 상세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15,000km, 도보 이동 거리만 1,600km. 1930년대에 교통이 거의 없던 시대에 독일인 지리학자가 조선의 산과 하천과 마을을 직접 발로 밟아가며 기록했다는 것. 저는 그 순간 미묘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학문적 호기심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이라고 해야 할지 저는 초청장을 덮고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베를린의 밤, 가로등이 평탄한 도로를 고르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언제나 평평했고 저는 언제나 그 평평함 위에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으로 한반도를 바라보았고 그 시선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라우텐자흐는 그 산들을 직접 걸었습니다. 그 밤, 분명한 것은 저의 확신에 아주 작은 금이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그 균열은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미세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 작은 금이 얼마나 깊고 넓게 벌어졌는지에 관한 기록입니다. 저는 30년간 쌓아온 이론의 기반 위에 서서 처음으로 제 발밑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결국 저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당시에 저는 그것을 전혀 알지 못했지만 그 밤은 제 학문적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밤이 될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장 확신하는 순간에 가장 크게 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틀림을 인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때로는 30년만큼 길기도 합니다. 저는 그 밤 이 긴 여정의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 채로. 그 즈음 저는 밤마다 라우텐자흐의 원고를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학문적 검증의 차원이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보았는지, 어떤 방법론으로 분석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가능하다면 그의 기록에서 논리적 오류를 찾아내고 그것을 근거로 한국 측 반박 논문의 토대 자체를 흔들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당시 저의 솔직한 의도였습니다. 1945년에 출간된 독일어 원문 지리지를 구해 첫 장을 펼쳤을 때 저는 예상치 못한 감각을 경험했습니다. 같은 독일어, 같은 지리학자의 언어, 그러나 그 안에 담긴 시선은 제가 데이터로만 알고 있던 한반도와는 전혀 다른 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라우텐자흐는 1933년 조선에서 8개월을 머물렀습니다. 총 이동거리 15,000km, 그중 1,600km를 직접 발로 걸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처음 확인했을 때 잠시 손을 멈추었습니다. 1930년대에 자동차도 거의 없고 포장도로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시절에 이 거리를 직접 발로 이동했다는 것은 단순한 답사가 아닙니다. 연구에 대한 집념이 거의 광기에 가까운 수준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그의 기록을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지형 분석, 토양 성분, 기후 패턴, 하천 유량, 취락의 분포 방식, 방어선 구조, 모든 것이 정밀하게 그러나 감정 없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독일인 학자로서 저는 그 방식에서 친숙함을 느꼈습니다. 꼼꼼하고 냉정하고 철저했습니다. 그런데 읽어나가던 중 한 구절 앞에서 저는 손을 멈추었습니다. 이 땅은 농업에는 불리하지만 방어에는 천혜의 요새다. 저는 그 문장을 2번, 3번 읽었습니다. 방어에는 천혜의 요새. 그 표현이 저를 깊이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까지 산을 오직 제약의 언어로만 읽어왔기 때문입니다. 평야가 없으면 농업이 어렵고, 농업이 약하면 인구가 제한되고, 인구가 제한되면 군사력이 약해지고, 군사력이 약하면 확장이 불가능하며, 확장이 불가능한 국가는 결국 역사의 변방에 머문다. 그 공식은 제 연구 경력 30년의 근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라우텐자흐는 같은 지형을 전혀 다른 언어로 읽고 있었습니다. 산이 많다는 것을 확장이 불가능하다는 약점이 아니라 방어가 가능하다는 강점으로 해석했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2개의 해석이 책상 위에 나란히 놓인 것처럼 느꼈습니다. 어느 쪽이 옳은 것인지 혹은 둘 다 옳은 것인지 아니면 제가 아직 보지 못한 3번째 언어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 저는 지도를 꺼냈습니다.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이 겹쳐진 한반도 지형도를 펼쳐놓고 산맥의 방향과 높이, 주요 협곡의 위치와 폭을 다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도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무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산맥이 단순히 내륙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아니었습니다. 동쪽의 태백산맥이 첫 번째 방어선을 형성하고 그 안쪽에서 소백산맥이 2번째 층위를 이루며 북쪽의 산악지대는 외부에서 침입해 들어오는 경로를 극도로 좁혀놓는 구조였습니다. 좁은 협곡은 대규모 병력의 이동을 자연스럽게 제한하고 험준한 산세는 기병의 기동력을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저는 몽골 기병의 기동 방향을 이 지형에 대입해 보았습니다. 유라시아 초원에서 전무후무한 기동력을 발휘했던 몽골 기병대가
이 좁은 협곡들 앞에서 어떻게 움직일 수 있었을지를 계산해보니 수치가 예상과 달랐습니다. 평야에서의 기동력이 이 지형에서는 현저히 제한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고립이 아니라 층층이 쌓인 방패일지도 모른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저는 오히려 불안해졌습니다. 제 이론이 흔들린다는 것은 제 30년이 흔들린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제 저서 2권의 핵심 주장, 수십 편의 논문 결론, 30년간 강의실에서 가르쳐온 공식이 흔들린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그 불안을 눌러두고 한국 연구팀의 반박 논문을 다시 꺼냈습니다. 제목은 산악문명 한국방어 연속성 모델이었습니다. 논문은 핵심 주장을 구조적으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산악지형은 영토 확장에는 분명히 불리하게 작용하지만 외부 세력의 군사적 침입에 대한 방어 확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인다는 것. 소규모 분산 농업은 중앙 집권적 제국 형성을 어렵게 하지만 동시에 계곡 단위의 공동체 결속을 강화하고 위기 상황에서의 협력 구조를 만들어낸다는 것. 반복적인 외침과 위기의 경험은 단기적으로는 손실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민족 단위의 회복력을 누적시킨다는 것. 저는 논문에 밑줄을 그어가며 읽었습니다. 이것이 감정적인 반론이라면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구조였습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구조적 분석. 그것은 제 방법론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논문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베를린의 밤, 평탄하고 넓은 도로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독일은 평야의 나라입니다. 프로이센이 그 평야를 기반으로 성장했고 팽창했으며 제국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평생 그 흐름을 문명 발달의 표준 경로로 가르쳐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한국을 바라보았을 때 한국은 그 경로에서 이탈한 예외적 사례처럼 보였습니다. 불리한 조건 속에서 운 좋게 살아남은 나라. 그것이 제 기존 해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다른 질문을 처음으로 머릿속에 떠올렸습니다. 어쩌면 내가 가르쳐온 것이 문명의 보편적 표준이 아니라 유럽 평야 문명의 매우 특수한 경로는 아닐까? 그리고 한국은 그 표준에서 벗어난 예외가 아니라 전혀 다른 기준 위에서 움직이는 또 하나의 완결된 문명 경로는 아닐까? 그 생각은 아직 확신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무시하기에는 너무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그 무렵 한국 연구팀에서 추가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이번에는 조선이 외침에 맞서 싸운 구체적인 전투 기록들이었습니다. 수나라의 113만 대군이 한반도를 침략했을 때 살수에서 수십만 명이 괴멸된 기록, 임진왜란 당시 제대로 된 무기도 없이 산악 지형을 이용해 일본 정규군에 맞서 싸운 의병들의 기록. 저는 그것들을 읽으며 지형이라는 변수를 전략의 관점에서 다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산이 단순한 장애물이 아닌 특정 조건에서는 매우 강력한 전략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것은 아직 제 이론을 뒤집는 수준의 인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 공식에 처음으로 예외 항목이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서울 초청장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세미나 일정, 현장 답사 계획, 참석 연구자 목록을 한 줄씩 읽었습니다. 한국 학자들이 저를 이 자리에 초청한 것은 단순히 설득하거나 감동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직접 보고 판단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그 요청이 온당하다고 느꼈습니다. 데이터로 반박하려면 먼저 데이터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현장을 봐야 한다. 라우텐자흐는 1933년에 1600km를 직접 걸은 뒤에야 결론을 썼습니다. 나는 지도와 통계만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차이가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형은 내가 읽은 방식과 다른 언어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조선의 500년은 우연이 아니라 지형을 다르게 읽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구조적 결과는 아닐까. 저는 그 질문들을 아직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이미 제 연구실 공기 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30년간 흔들리지 않았던 제 안의 무언가가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몇 달 후 훨씬 더 격렬한 충돌로 저를 이끌게 됩니다. 국제 학계가 공개적으로 맞붙는 자리에서 저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제 입으로 전혀 다른 말을 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번 더 큰 폭풍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포럼이 끝나고 2달이 지났을 무렵 국제학계의 논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서울과 도쿄, 베이징의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온라인 포럼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주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산악 문명은 약자인가 전략적 강자인가? 그리고 저는 그 포럼의 초청 연사로 이름이 올라 있었습니다. 제 발언이 이 논쟁의 도화선이 되었으니 저를 빠뜨릴 수는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저는 그 초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피하는 것은 제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논쟁이 있다면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면으로 마주한다는 것은 데이터로 상대를 압도할 준비를 갖추고 나선다는 의미였습니다. 포럼 당일, 저는 베를린 연구실에 앉아 화면을 마주했습니다. 서울, 도쿄, 베이징, 런던, 파리에서 접속한 연구자들의 얼굴이 작은 창들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포럼의 시작을 알리고 첫 번째 발언권이 베이징대의 중국 학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는 명쾌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강대국의 변방이었습니다. 이것은 폄하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중원의 문화와 제도가 한반도로 전파되었고 한반도는 그것을 수용하며 생존했습니다. 산악이 많은 지형은 그 수용을 더디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저는 그 발언에 상당 부분 동의했습니다. 적어도 그것은 감정이 아니라 역사적 맥락을 근거로 한 주장이었습니다. 이어서 일본의 역사학자가 발언했습니다. 산악은 고립을 낳고 고립은 정체를 낳습니다. 조선의 쇄국 정책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외부 세계와 단절된 차에 수백 년을 보낸 결과가 근대화의 지체로 이어졌습니다. 산이 많은 땅은 세계와 소통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 주장도 논리적으로 반박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쇄국이라는 선택 자체가 지형적 고립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은 제 이론과 방향이 같았습니다. 그때 서울에서 한국 연구팀의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발표자는 젊은 여성 연구자였습니다. 차분하고 절제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결코 차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먼저 수나라 113만 대군의 침략을 이야기했습니다. 세계 역사상 손에 꼽히는 대규모 원정군이 한반도를 향해 진격했을 때 살수라는 강 하나와 그 주변 지형이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지형도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수십만 명의 병력이 좁은 협곡에 집결했을 때 상류에서 막아두었던 물을 한꺼번에 터뜨리는 전술이 얼마나 치명적이었는지를, 그것이 단순한 기지가 아니라 지형을 정밀하게 읽은 자만이 설계할 수 있는 전략이었다는 것을. 다음으로 그녀는 의병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훈련받지 않은 백성들이 산으로 올라가 일본 정규군을 상대로 어떻게 싸웠는지를 농민들이 산길을 가장 잘 알았습니다. 그들은 그 산길을 이용해 치고 빠지는 전술을 펼쳤고 일본군의 보급선을 끊었습니다. 산이 무기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는 화면에 위성 지형도를 띄웠습니다. 태백산맥, 소백산맥, 지리산맥이 겹쳐진 한반도의 산줄기 전체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고립구조가 아닙니다. 다층 방어 시스템입니다. 채팅창이 폭발했습니다. 찬성과 반박이 동시에 쏟아졌습니다. 포럼 화면 옆의 채팅창은 수백 개의 메시지가 흘러내리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지형도를 바라보며 멈추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지도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베를린 연구실에서 라우텐자흐의 기록을 읽으며 꺼내보았던 그 지도. 그때 처음으로 층층이 쌓인 방패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빠르게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태백산맥의 평균 경사도, 주요 통과 지점의 협곡폭, 대규모 기병대가 이동할 수 있는 최소 통로 너비, 제가 몽골 기병의 기동 방향을 연구할 때 사용했던 수치들을 한반도 지형에 대입해 보았습니다. 수치가 다시 한번 예상과 달랐습니다. 몽골 기병이 기동력을 최대화하려면 최소 수백 미터 이상의 평탄한 통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주요 산악 지형은 그 조건을 충족하는 통과 지점이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도만 보았을 때는 완전히 계산하지 못했던 변수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입 안에서 무언가가 걸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발언권이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교수님, 오늘 한국 연구팀의 발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평소처럼 단호하게 답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 제가 직접 계산한 수치들이 머릿속에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발표는 구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형이 방어에 기여한다는 사실이 곧 지형이 강점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방어에 유리하다는 것과 문명의 강점을 가졌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전보다 훨씬 조심스러운 답변이었다는 것을, 예전에 저라면 단 한 문장으로 잘라냈을 것을. 그러나 이번에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포럼이 끝나고 독일의 동료 교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스, 오늘 포럼 보았네. 자네답지 않게 말이 조심스럽던데 혹시 흔들리는 건가?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흔들리는 게 아니라 확인 중일세. 전화를 끊고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동료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직접 확인. 지도가 아닌 현장, 통계가 아닌 실제 지형. 저는 그날 밤 서랍에서 서울 초청장을 다시 꺼냈습니다. 세미나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현장 답사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빈 답장 창을 열었습니다. 제 학문적 자존심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굳이 그들의 터에서 그들의 논리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느냐고. 그러나 제 연구자로서의 원칙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을 보지 않고 내린 결론은 결론이 아니라 추정이라고. 저는 추정으로 30년을 살아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답장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현장을 확인하겠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른 뒤 저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한 줄이 제 인생에서 얼마나 큰 전환점이 될지 그때의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인천행 비행기 표를 예매했습니다. 베를린에서 인천까지. 저는 짐을 꾸리며 라우텐자흐의 책을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그가 1933년에 조선의 산을 걸으며 썼던 그 책을, 저도 이제 그 산을 직접 보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아직 저는 제 결론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을 확인하고 나서 제 이론이 옳다는 것을 더 단단하게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현장은 언제나 이론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이론은 탄탄했으니까. 30년이 증명했으니까. 하지만 지형은 제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던 날을 저는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비행기가 착륙하기 직전 창밖으로 서울 상공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지형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직업적 습관이었습니다. 처음 방문하는 도시의 상공에서 저는 언제나 지형을 먼저 읽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예상치 못한 광경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도시 한가운데를 산들이 가르고 있었습니다. 한강이 넓게 흐르는 그 너머로 능선들이 도시와 뒤엉켜 있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산자락 바로 밑까지 들어차 있었고 그 너머로 또 다른 능선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유럽의 수도들은 대부분 평지에 놓여 있습니다. 강을 중심으로 도시가 퍼져나갑니다. 베를린도 파리도 런던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달랐습니다. 평지가 아닌 산과 강 사이에 얽혀 있는 도시. 그 구조 자체가 이미 제가 알고 있던 어떤 수도와도 달랐습니다.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수도 한가운데 저렇게 많은 산이. 서울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저는 한국 연구팀과 함께 현장 답사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태백산맥이었습니다. 산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저는 계속해서 수치를 측정했습니다. 협곡의 폭, 경사도, 병력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의 너비. 저는 이미 지도 위에서 이 수치들을 계산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은 지도와 달랐습니다. 지도에서는 하나의 선으로 표시되는 협곡이 실제로는 사람 하나가 간신히 지나갈 만한 좁은 통로였습니다. 지도에서는 완만해 보이던 경사가 실제로 오르면 장비를 갖춘 성인이 숨을 헐떡거리게 만드는 가파름이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수치를 적어 나갔습니다. 협곡 평균폭, 주요 통과 지점 경사도, 그리고 그 수치들을 몽골 기병대의 기동 조건과 비교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대규모 기병대, 통과 불가. 저는 그 문장을 노트에 적으면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몽골이 유라시아를 휩쓸 때 사용했던 가장 강력한 전략 자산,
즉 기동력 있는 대규모 기병 운용이 이 지형에서는 원천적으로 제한된다는 의미였습니다. 몽골은 평야에서 싸우면 무적이었지만 이 협곡 앞에서는 그 무적의 무기를 쓸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몽골이 고려를 정복하는 데 39년이 걸린 이유가 다시 계산되었습니다. 저는 포럼에서 그것을 고려 정부가 섬으로 피신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설명이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완전했습니다. 섬으로 피신할 수 있었던 것은 내륙의 지형이 몽골 주력군의 신속한 추격을 막아주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며칠 후 살수대첩이 벌어진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현장에서 저는 하천의 상류 지형을 분석했습니다. 수량을 막을 수 있는 지점, 협곡의 형태, 하류로 물이 쏟아졌을 때의 유속 변화를 계산했습니다. 1400년 전 을지문덕이 그 지형을 어떻게 읽었는지를 역산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설계다. 수십만 명의 병력을 지형 하나로 무력화하는 전술. 그것은 강한 적을 힘으로 이기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땅을 무기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무기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오랜 세월, 그 땅 위에서 살아온 사람들만이 알고 있는 지형의 언어를 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략을 가르칠 때 병력과 무기와 지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압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변수가 있었습니다. 지형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이해는 오직 그 땅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사람들에게만 쌓였습니다. 다음 날에는 임진왜란 당시 의병들이 활동했던 산악 지역을 답사했습니다. 연구팀의 연구원이 의병의 이동 경로를 GPS 좌표로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좌표를 따라가며 경로의 고도차를 계산했습니다. 300m, 400m, 500m. 의병들은 그 고도차를 반복적으로 오르내리며 이동했습니다. 일본군의 주력 이동로는 상대적으로 평탄한 경로를 따라갔습니다. 저는 그 두 경로를 지도 위에 겹쳐놓고 분석했습니다. 일본군은 이동이 쉬운 경로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 경로는 예측 가능했습니다. 의병들은 예측 불가능한 고도의 길을 이동하며 일본군의 보급선을 끊었습니다. 훈련된 정규군이 아닌 백성들이 오직 지형을 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압도적인 병력에 맞서 유효한 전술을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사는 병력의 수를 무력화한다. 그 문장을 쓰면서 저는 처음으로 제가 가르쳐온 평야 전투 공식이 이 땅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유럽의 전쟁사, 몽골의 팽창, 나폴레옹의 원정, 그것들은 모두 평야를 기반으로 한 전술 체계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한반도는 그 체계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전장의 논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은 수천 년을 그 땅에서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답사 마지막 날 저녁, 저는 서울 숙소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북한산 능선이 어둠 속에서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그 기슬까지 가득 차 있었고 그 위로 산이 조용히 도시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그 풍경이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분석이 아닌 감각으로. 그리고 오래 생각한 끝에 입 밖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확장을 기준으로 문명을 평가했다. 하지만 여기는 생존을 기준으로 설계된 땅이다. 저는 가방에서 라우텐자흐의 책을 꺼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밑줄을 그었습니다. 이 땅은 농업에는 불리하지만 방어에는 천혜의 요새다. 저는 그 문장 옆에 작게 적었습니다. 맞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단 2글자. 그러나 그 2글자를 쓰는데 저는 30년이 걸렸습니다. 답사가 끝나고 며칠 후 저는 한국 연구팀의 안내를 받아 전라남도로 이동했습니다. 이번 목적지는 전쟁터가 아니었습니다. 논이었습니다. 청산도라는 섬에 있는 구들장론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처음에는 그 일정이 왜 포함되어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지정학자였고 방어 구조와 전쟁사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논을 보러 가는 것이 제 연구와 무슨 관련이 있다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도착한 순간 저는 그 판단이 섣불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경사가 15도에서 25도 사이인 비탈면이 계단식으로 깎여 있었습니다. 그 경사면을 따라 수십 단의 논이 층층이 쌓여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논과 논 사이를 연결하는 수로가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위쪽 논에서 쓴 물이 아래쪽 논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가도록 만들어진 구조였습니다. 현지 연구자가 설명했습니다. 이곳은 원래 물이 부족한 모래 경사지였습니다. 농사를 짓기에 최악의 조건이었습니다. 저는 수로를 따라 천천히 내려가며 그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물 한 방울이 낭비 없이 순환하도록 설계된 이 시스템은 불리한 조건을 정면으로 받아들이고 그 조건 안에서 최대한의 효율을 끌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평야였다면 이런 시스템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은 그냥 흘렀을 것이고 논은 그냥 펼쳐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평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탈을 깎았습니다. 경사를 계단으로 만들었습니다. 물이 흘러가는 방향을 설계했습니다. 제약이 기술을 낳았습니다. 불리함이 창의를 낳았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유럽에도 계단식 논은 있습니다. 이탈리아 북부나 포르투갈 일부 지역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대부분 포도밭이었고 식량 생산을 위한 절박한 선택이라기보다는 특정 작물에 최적화된 선택이었습니다. 청산도의 구들 장로는 달랐습니다. 이것은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먹기 위한, 버티기 위한 설계였습니다. 그 절박함의 밀도가 다른 것과는 달랐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 적었습니다. 평야였다면 이런 시스템은 필요 없었을 것이다. 제약이 기술을 낳았다. 숙소로 돌아온 저는 연구팀이 미리 준비해준 기후 데이터 자료를 펼쳤습니다. 17세기에서 19세기 사이 한반도의 혹한 기록이 정리된 자료였습니다. 소빙기로 불리는 그 시기에 한반도의 겨울은 현재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강이 얼고 작물이 얼어 죽고 기근이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데이터를 불리함의 증거로 읽었습니다. 그러나 자료를 더 들여다보니 다른 수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같은 시기 한반도의 해충 밀도 변화 자료와 전염병 발생 주기 자료였습니다. 혹한이 반복되는 겨울 동안 해충의 개체수가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봄과 여름에 농작물을 위협하는 병충해의 규모가 온화한 기후의 지역보다 작았습니다. 전염병 발생 주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혹독한 겨울은 병원균의 생존을 억제하는 자연 방역의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혹한이 자연 방역 역할을 했다. 제가 약점이라 규정했던 기후가 장기 생존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한 흔적이 데이터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기후를 단순히 생산성의 변수로만 읽어왔습니다. 추우면 농업 생산량이 줄고, 농업 생산량이 줄면 인구가 감소하고, 인구가 감소하면 국력이 약해진다는 단선적인 공식으로. 그러나 기후는 생산성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생 환경과 질병 억제에도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장기적인 인구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그 다음 날 화간감 지층 지역의 지하수 샘플 분석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한반도의 지형에는 화간감이 광범위하게 분포합니다. 화간감은 농업용 토양으로는 그다지 좋은 조건이 아닙니다. 척박하고 배수가 빠릅니다. 그러나 그 화간감 지층을 통과한 지하수에는 독특한 특성이 있었습니다. 자연 역과 효과가 뛰어나고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며 오염에 대한 저항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농업은 불리했지만 생존 환경은 깨끗했다. 문명은 단지 얼마나 많이 생산하느냐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건강하게, 얼마나 지속적으로 살아남느냐도 문명의 토대입니다. 한반도의 척박한 지형이 농업 생산성을 제한했지만 동시에 깨끗한 물과 자연 방역 환경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이 장기적인 인구 지속성에 기여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농업 생산성이라는 단 하나의 척도로 지형의 가치를 평가해왔습니다. 그러나 생존의 조건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계곡 마을 구조를 연구한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한반도의 전통 취락은 대부분 계곡을 따라 형성되었습니다. 좁은 계곡에 작은 마을들이 흩어져 있었고 각 마을은 자체적인 수로를 공동으로 관리했습니다. 중앙에서 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마을 단위에서 스스로 협력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구조가 흥미로웠습니다. 산악지형은 거대한 중앙 집권 체제를 만들기 어렵게 합니다. 거대한 평야가 있어야 넓은 영토를 단일한 권력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에서는 그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작고 촘촘한 공동체들이 각자 살아남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며 결속하는 구조. 대규모 중앙 집권 국가는 외부의 충격에 중심이 흔들리면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공동체들이 촘촘하게 연결된 구조는 중심이 흔들려도 각 단위가 스스로 버티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반복적인 외침 속에서도 이 땅의 사람들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적었습니다. 확장은 못해도 쉽게 무너지지도 않는다. 그날 밤 남해 바닷가 숙소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논문 초안이 아닌 일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학자의 분석이 아니라 한 인간이 무언가를 새롭게 이해해가는 과정의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그 안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나라는 풍요로 성장하지 않았다. 결핍을 관리하는 능력으로 성장했다. 그 문장을 쓰고 나서 저는 오랫동안 창밖의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남해의 겨울 바다는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파도가 낮게 밀려왔다 빠져나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반복이 어딘가 한반도의 역사와 닮아 보였습니다. 밀려오는 것들을 완전히 막지는 못하지만 완전히 쓸려가지도 않는. 저는 그 생각 위에 또 하나를 얹었습니다. 기존 이론 공식을 머릿속으로 떠올렸습니다. 평야가 있어야 인구가 늘고, 인구가 늘어야 군사력이 생기고, 군사력이 있어야 제국이 된다. 그 공식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공식은 하나의 경로를 설명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경로가 하나만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경로가 있었습니다. 산악이 있고 그 산악이 제약을 만들고 그 제약이 효율을 낳고 그 효율이 공동체 결속을 만들고 그 결속이 반복되는 위기 속에서 회복력을 쌓는 경로, 제국을 향해 뻗어가는 경로가 아니라 무너지지 않기 위해 깊어지는 경로. 저는 그 단어를 처음으로 강조해서 적었습니다. 회복력. 그것이 이 땅의 핵심이었습니다. 얼마나 넓게 뻗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버텼느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적은 것으로 오래 살아남았느냐. 저는 그것이 문명의 또 다른 정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남해에서의 시간이 끝나고 저는 강화도로 향했습니다. 한국 연구팀이 이 답사 일정을 잡았을 때 저는 강화도가 어떤 의미인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1232년 몽골의 침략이 시작되었을 때 고려 조정이 수도를 옮겨 39년을 버텼던 섬, 대륙의 제국이 바다 앞에서 멈춰섰던 그 현장. 저는 그 섬에 서서 지도에서 보았던 것과 전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해협의 폭은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그러나 조류가 달랐습니다. 밀물과 썰물 때마다 물의 흐름이 격렬하게 바뀌었고 그 방향과 속도가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조류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몽골군이 왜 이 해협을 건너지 못했는지를 처음으로 수치로 이해했습니다. 몽골은 기병의 나라였습니다. 초원을 달리는 것에 특화된 그들에게 예측 불가능한 조류를 가진 좁은 해협은 다른 차원의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들은 배를 이용한 상륙 작전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해협은 그 익숙하지 않음을 치명적인 한계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해안가에 서서 낮게 말했습니다. 육지의 제국이 바다 앞에서 멈췄다. 몽골은 유라시아 대부분을 정복했습니다. 중국, 중앙아시아, 러시아, 동유럽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가장 빠르게 정복한 제국이었습니다. 그 제국이 이 좁은 해협 하나를 끝내 건너지 못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산 더하기 바다는 복합 방어 체계다. 이전까지 저는 한반도의 방어 구조를 산악 지형의 관점에서만 분석해왔습니다. 그러나 강화도에 서서 보니 그것이 절반만의 그림이었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한반도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입니다. 내륙에서는 산악이 침략군의 기동을 제한하고 해안에서는 복잡한 조류와 섬들이 상륙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두 가지가 결합된 복합 방어체계. 저는 강화돼서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내내 생각에 잠겼습니다. 몇 주 후 저는 국제 온라인 세미나에 다시 참석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현장 답사를 마친 이후였습니다. 그 사실이 저의 자세를 미세하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화면 너머에서 베이징대 학자가 다시 발언했습니다. 한국은 결국 몽골의 영향권에 들어갔습니다. 39년의 저항은 결과적으로 항복으로 끝났습니다.
그것을 성공적인 방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질문을 이전에 제 입으로 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포럼에서 저는 같은 논리로 고려의 저항을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러나 강화도에 직접 서보고 나서 저는 그 질문에 다른 무게감이 생겼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본 연구자가 이어받아 말했습니다. 근대화는 외세의 영향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산업화 역시 미국의 안보 우산과 글로벌 공급망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지형이 아니라 외부 조건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포럼 이전의 저라면 그 두 발언에 동의하며 논리를 더 보탰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강화도의 해협을 보았습니다. 태백산맥의 협곡을 직접 걸었습니다. 살수의 지형을 계산했습니다. 청산도의 논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그 경험이 저를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형이 약점이었다면 이 나라는 사라졌어야 합니다. 채팅창이 멈추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몽골은 유라시아를 정복했습니다. 그 몽골이 39년을 소비했습니다. 수나라 113만 대군이 괴멸되었습니다. 임진왜란에서 정규군이 의병에게 보급선을 끊겼습니다. 이것을 모두 우연과 외부 조건으로만 설명하는 것은 설명이 아니라 회피입니다. 포럼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중국 학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일본 연구자는 고개를 약간 숙였습니다. 독일의 제 동료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 분위기를 느끼며 마저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지형이 약점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확인한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 지형은 제약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수천 년에 걸쳐 축적된 생존의 구조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점을 이전 발표에서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제가 처음으로 한 후퇴였습니다. 포럼이 끝난 뒤 저는 혼자 방에 남았습니다. 서울의 겨울 바람 소리가 창밖에서 들렸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멀리 산의 능선이 어둠 속에서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능선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5,000년을 버틴 구조, 그 자체가 전략이다. 저는 오래된 제 저서의 한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한반도를 산악 상태의 파편이라고 표현했던 그 문장. 저는 수첩을 꺼내 그 문장 옆에 수정 메모를 남겼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적응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 한. 그러나 그들은 배웠습니다. 수천 년에 걸쳐 가장 깊이. 저는 그날 밤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30년의 확신이 조각나는 소리가 생각보다 조용하고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벽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문이 새로 생기는 것 같은 느낌. 저는 그것이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래간만에 무언가 살아있는 학문의 감각을 느꼈습니다. 포럼이 끝나고 2달이 흘렀습니다. 그 2달 동안 저는 서울에 머물렀습니다. 원래 계획은 세미나와 답사를 마치고 베를린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들이 남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국의 역사 기록, 전쟁사, 인구 변동 데이터, 경제 재건 속도, 현대 인프라 수치. 제가 현장에서 직접 수집한 데이터와 연구팀이 제공한 자료들을 계속해서 교차 분석했습니다. 분석하면 할수록 하나의 패턴이 선명해졌습니다. 이 나라는 반복적으로 무너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너지지 않은 뒤에는 언제나 다시 일어섰습니다. 몽골 침략 이후 문화 재건, 임진왜란 이후 사회 재편, 36년의 식민 지배 이후 독립, 한국전쟁의 폐허 이후 산업화. 그 각각의 과정이 단순한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이전보다 다른 형태로, 그러나 이전의 것을 잃지 않은 채로 다시 일어서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단어 하나로 정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한 단어를 골라야 한다면 그것은 탄성이었습니다. 눌려도 다시 돌아오는 힘. 그리고 그 탄성의 근원에는 제가 그동안 약점이라고 불렀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좁은 협곡이 외침을 늦추었고 그 시간이 사람들을 산으로 피신시켰습니다. 산으로 피신한 사람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 내려와 땅을 일구었습니다. 척박한 땅은 그들을 게으르게 두지 않았습니다. 가혹한 겨울은 그들을 약하게 두지 않았습니다. 좁은 계곡은 그들을 흩어지지 못하게 붙잡았습니다. 불리함이 체질이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갖고
국제 심포지엄 발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열리는 이 심포지엄에는 독일, 중국, 일본, 미국의 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주제는 지형과 문명의 지속 가능성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발표자로 이름이 올라 있었습니다. 발표 제목을 정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산악문명 제고. 그 단어를 고르는 순간 저는 제가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스스로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재고한다는 것은 다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한다는 것은 이전의 생각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심포지엄 당일 서울의 한 대학 강당에 각국 학자들이 모였습니다. 앞선 발표자들이 차례로 무대에 섰습니다. 중국 학자는 지형보다 정치체제가 문명의 지속성을 결정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연구자는 근대화 속도와 외부 문물 수용 능력을 핵심 변수로 제시했습니다. 미국 학자는 동맹체제와 안보 환경이 소규모 국가의 생존을 좌우한다는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모두 논리적인 발표였습니다. 모두 반박하기 어려운 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가 되었습니다. 저는 무대에 올랐습니다. 조명이 얼굴에 쏟아졌습니다. 청중 수백 명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 시선 안에는 기대와 의심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 독일 교수가 오늘 무슨 말을 할 것인가? 한국 학자들은 이 자리에서 어떤 결론을 들을 것인가? 저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1년 전 베를린에서 제가 했던 발언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무대 스크린의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산이 많은 국가는 역사에서 주도권을 잡기 어렵습니다. 한반도는 문명 탄생에 불리한 조건의 교과서적 사례입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저는 그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틀렸습니다. 청중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직접 수집하고 분석한 데이터들이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한반도 국토의 70%가 산지라는 수치 옆에 몽골 침략 39년 저지 기록, 수나라 113만 대군 격퇴 기록, 임진왜란 이후 자력 재건의 기록, 518년 단일 왕조 지속 기록, 전쟁 폐허에서 시작된 경제 재건 속도, 세계 상위권의 터널과 교량 인프라 비율. 저는 그것들을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단순한 수치 나열이 아니었습니다. 각각의 수치가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그것이 지형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모여서 어떤 하나의 패턴을 만들어내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결론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산은 약점이 아니라 적응 훈련장이었습니다. 중국 학자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일본 연구자는 고개를 아래로 내렸습니다. 독일 동료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한국 연구자들은 조용했습니다. 어떤 환호도 없이 그러나 분명한 무게감으로 그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확장을 기준으로 문명을 평가했습니다. 넓은 평야를 가진 나라가 제국이 되고 제국이 된 나라가 위대한 문명을 만든다고 가르쳤습니다. 그 공식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공식이 유일한 기준이라고 믿었던 것이 틀렸습니다. 저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한국은 그 기준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국이 그 기준 아래에 있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다른 기준 위에 있었습니다. 생존을 기준으로 설계된 문명, 결핍을 관리하는 능력으로 성장한 문명, 무너질 뻔한 순간마다 다시 일어서는 탄성으로 5,000년을 이어온 문명.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저는 학자로서 수십 번의 무대에 서왔습니다. 하지만 이날의 감각은 달랐습니다. 이것은 제가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변한 것을 고백하는 자리였습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5,000년을 버틴 나라는 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천천히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가장 단단한 나라입니다. 장내가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청중 한쪽에서 누군가가 먼저 일어섰습니다. 이어서 또 한 명이 일어섰습니다. 한국 연구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조용하고 절제된 박수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이 실린 목소리였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이 실린 인사였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데이터가 아닌 무언가로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무대 뒤편에서 저는 잠시 혼자 있었습니다. 중국 학자가 다가와 조용히 악수를 청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저도 아무 말 없이 악수를 받았습니다. 일본 연구자는 눈을 마주치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독일 동료는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옳았어, 이쪽이. 저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았습니다. 이전에 제가 옳았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제가 용기 있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홀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산자락까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북한산의 능선이 어둠 속에서 선명했습니다. 저는 그 능선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의 확신이 한자리에서 뒤집혔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무너지는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비로소 제대로 된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심포지엄이 끝나고 며칠 후 저는 귀국 전날 밤을 맞이했습니다. 한강 위로 겨울 안개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멀리 북한산 능선이 그 안개 너머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 논문의 초안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문명으로서의 회복 탄력성, 한국의 사례. 그 제목을 쓰는 순간 저는 이것이 단순한 논문 제목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제 30년 학문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초안 안에서 약점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 단어가 들어가야 할 자리에는 다른 단어들이 채워졌습니다. 제약, 적응, 축적, 지속. 저는 한국에서 보낸 몇 달 동안 수집한 데이터들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KTX 터널과 교량의 비율이 전체 노선의 60% 이상이라는 수치, 산을 뚫고 연결된 고속도로망, 분단이라는 현실적인 군사 위협 속에서도 유지되는 정밀한 방어 인프라, 좁은 국토 면적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밀도. 저는 그것들을 들여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여전히 산과 싸우며 길을 냅니다. 지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산은 여전히 국토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산들을 대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피하는 것이 아니라 뚫는 것, 우회하는 것이 아니라 관통하는 것. 수천 년 전에 협곡을 방어선으로 삼았던 그 방식이 현대에는 터널과 교량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땅과 싸우는 방식은 달라졌지만 그 땅과 싸운다는 사실 자체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문화의 유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형이 만들어낸 체질이 수천 년을 거쳐 현대에도 살아있는 것, 불리함을 극복하는 것이 일상이 된 사람들이 어떤 새로운 불리함 앞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한국이 전쟁 폐허에서 수십 년 만에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이 된 이유를 단순한 근면함이나 외부 지원만으로는 설명하지 못하는 이유를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서울의 겨울밤, 도시의 불빛이 산자락까지 빼곡했습니다. 이 도시는 산과 뒤엉켜 있었습니다. 피하지 않고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 뒤엉킴이 서울을 서울이게 만들었습니다. 베를린처럼 평탄하게 뻗은 도시와는 다른 굴곡지고 중첩되고 층층이 쌓인 도시. 저는 그 풍경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이튿날 새벽, 저는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출국장 벤치에 앉아 탑승을 기다리며 저는 가방에서 라우텐자흐의 책을 꺼냈습니다. 몇 달 전 베를린 연구실에서 처음 펼쳤을 때 저는 그 안에서 오류를 찾아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책을 다시 펼친 이유는 달랐습니다. 그가 1933년에 무엇을 보았는지를 이제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가 밑줄을 그었던 구절들을 따라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보였습니다. 그는 이 땅을 분석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을 이해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1600km를 발로 걸은 것은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지형이 말하는 언어를 귀로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언어는 지도에 표시된 등고선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 위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그 땅과 함께 만들어낸 삶의 언어였습니다. 저는 책을 덮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1933년, 당신은 이미 알고 있었군요. 탑승 방송이 울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줄을 섰습니다. 창밖으로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그 너머로 아침 안개 속에 산의 능선이 희미하게 드러났습니다. 인천공항 주변에도 산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능선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처음 서울 상공에서 수도 한가운데 저렇게 많은 산이라고 중얼거렸던 것이
얼마 전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그 산들을 다르게 보고 있었습니다. 걸림돌이 아닌 뼈대, 제약이 아닌 토대, 약함이 아닌 단단함. 비행기에 오르고 창가 좌석에 앉았습니다. 이륙하는 동안 서울의 풍경이 창밖으로 펼쳐졌습니다. 한강이 길게 흘렀고 그 사이사이를 산들이 가르고 있었습니다. 도시와 산이 뒤엉킨 그 독특한 풍경이 점점 작아지며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풍경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창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강의 준비를 할 때 종종 메모 대신 생각을 녹음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그렇게 했습니다. 녹음 버튼을 누르고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운이 좋은 나라가 아니다. 단단한 나라다. 녹음을 멈추었습니다. 비행기는 구름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창밖이 하얘졌습니다. 그 하얀 구름 위에서 저는 한동안 눈을 감았습니다. 베를린으로 돌아가면 저는 강의 첫 시간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30년 동안 같은 문장으로 시작했습니다. 지리는 운명이다. 그 문장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지리는 분명히 운명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그 문장 뒤에 이제는 한 줄을 더 붙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운명을 어떻게 읽느냐는 그 땅 위에서 얼마나 오래, 얼마나 깊이 살아왔느냐에 달려 있다. 저는 그 문장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이론이 닫혀 있지 않고 열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제 공식 안에 사람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지형과 수치만 보아온 제 눈이 그 위에서 살아온 사람들을 처음으로 본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는 계속 서쪽으로 날았습니다. 한반도를 떠나 대륙을 가로질러 베를린으로. 저는 그 긴 비행 내내 앞으로 써야 할 논문과 바꾸어야 할 강의안과 수정해야 할 저서의 구절들을 생각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학문이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한국은 수천 년의 외침을 견뎌내고 결핍을 자산으로 바꾸며 어떤 폐허 위에서도 다시 일어선 세계에서 가장 단단한 나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외 감동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스페셜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